네, 우리 국민접권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많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쌓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표정 보니까 그러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야 이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 지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고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기간, 이제 3년 11개월쯤 남았나요?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죠.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요.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번 첫 보고 때와는 좀 다를 테니까 있는 대로 요약해서, 또 우리 특히 저한테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쉽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조직 개편 때문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또 역할도 약간씩 변경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3개의 세션과 국민참여단의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금융위원회, 세 번째 세션은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재경부, 국가데이터처 및 3개 외청의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께서 재경부와 3개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위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미화식대 전기세, 식비, 공과금 너무 많아요. 지난달에 60만 원 나왔어. 많이 또 먹네. 커피값, 물가, 아니 커피값이지. 커피값이 8,000원 이런데. 자리값. 대출이자 대출 이자 좀 내려주세요. 저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 공부, 주식. 최저시급도 이제 물가에 맞춰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많이 듣게 해달라 그래. 많이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힘든 게 뭐야? 오늘 안 내려. 지훈아, 500원만 주십시오, 나만 지훈아. 불가 민 대한민국 화이팅! 예,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하는 데 1번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떠들썩하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반등입니다. 1, 4분기 1.8%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3%까지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에 세계 5위, 그리고
정시는 세계 7위를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월, 4월에는 2%였습니다만 5, 6월에는 3.3%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21위로 6단계나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역대 정부 유일하게 전국 비수도권의 일자리가 동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3, 4, 5 경제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3% 잠재 성장률, 4강 수출, 국민소득 5만 불. 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는 경제 기획 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경부가 가진 세제, 국고, 외환, 공공을 핵심 과제를 완수하고 미래 경제 어젠더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국민이 성장하는 민생 경제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반기 3% 이내 물가 관리를 위해서 먹거리, 에너지, 생계비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이용해서 매점 매석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등 고용 개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AI 대전환 등에 따른 그런 어떤 정책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문별 고용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은 7월 6일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주에 3일간 관계 장관들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쟁을 겪으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세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내 비축도 확대하고 해외 생산 수입 다변화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세제, 국고, 공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서 속도전 그리고 총력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제자문단을 운영해서 선도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초혁신 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에너지 분야의 SMR을 추가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국형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 탄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IC의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 펀드로 확대해서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미 전략 투자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이제 또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도 개선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극화 대응은 세 번째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난번 7월 13일 청년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20만 명의 청년 교육,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주거, 그리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 출시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유망 아이디어의 사업화 패키지 등 성장하는 그런 소상공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그리고 직업액 등을 완화하는 EITC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를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해서 역외 외환거래 시장을 조성했습니다. 야간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원화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리스크도 관리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경제 분야 MOU 이행은 재경부가 앞장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의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개발 금융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때 대비해서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도감 있는 조세 재정 공공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지출 원점 재검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가업 상속 공제 제도 등 과세 형평을 제고하며 생산적 금융 IS 등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조세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금, 국채, 국유재산을 AI를 활용하고 또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세계 최고의 국고 국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산은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국가 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은 구조혁신, AI 활용, 그리고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도는 혁신기술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주도 성장에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5억 3턱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종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혁신 투자를 위해서 기업혁신 민간 지원 협의체를 5억 3턱을 지원하는 민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수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지방 우대를 하고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세제 3동 패키지를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선 경제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할당과세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유재산 무산 점유 근절 그리고 정관 유착 방지 등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습니다. 공공공사 발주 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직 채우 개선을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 중대재해도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대 과제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부처로서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 업무에 에이전틱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재정경제부 TV를 개선하는 등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성과는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산하소관청 업무도 각 네. 장관들이 하기로 했어요? 예, 개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네. 그래도 따로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하도록 하고 예. 네.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 이 원래 국민참여단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던가 봐요. 국민참여단은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 건가요?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혹시 뭐 질문 응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안 했어요?
이거 어디 중계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부터 준비를 너가 좀 하세요.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그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혹시 기조실장이나 누가 어느 분이 그 모니터링해서 요약해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뭐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거 보고받는 것이어서 이건 특별한 건 없는데 재정경제부 지금 발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할 거잖아요. 서면으로 보고서 쓴 거는 요 PPT로 대체하는 거죠? 예, 대통령님. 그러면은 요 각 부처청 단위로 합시다. 단위로. 너무 많이 몰아놓으면 이게 좀 그러니까. 총리님도 필요하면 다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우선은 제가 하나 좀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정과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그 국정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행 진척 정도 그건 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님, 그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서는 이 서면 보고 자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적 사항이라든지 재정경제부 보시면은요, 대통령 지시 사항 그리고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사항. 몇 페이지예요? 3쪽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국정과제 이건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관한 거, 언론 지적에 관한 거, 감사원 시민단체 등 지적 사항에 관한 거, 민원 반복 제기되는 거, 이 네 가지 정도 분류했군요. 네네. 전 부처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페이퍼 컴퍼니가 우리 사회에 되게 문제였는데 네. 이런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뭐 입찰을 하거나 뭘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경쟁 시스템 이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입찰도 그렇고 뭐 가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전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땅 팔 때도 가짜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건 거의 추첨이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됐나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벌떼 입찰이라든지 또는 가짜 회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이 됐다고 했을 때 또 다시 리뷰를 합니다. 그런 게 또 빠져나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뭐 입찰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하여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장난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요새 저한테도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걸로 보면 성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오늘 이거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나 아니면 뭐 여기 참관단이나 혹시 이런 가짜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가 질서, 행정 질서에 위반되는 비정상 사례들이 있는지는 한번 현장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공정거래위 소관이긴 한데 일단 뭐 얘기해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꽤 물가가 비싸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약간의 비정상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데는 다 뭔가 비정상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면은 정상화되겠죠. 근데 좀 찾기도 쉽지 않고 시정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게 결국은 의지와 역량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혹시 국민참관단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우리 총리님도 혹시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국민참관단 네, 네, 먼저 손 드신 분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서론은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일자리 연구소의 대표 하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국정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대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작년에 2025년 기준 정규직만 2만 7천 명이 채용됐고 청년 정규직만 해도 2만 4천 명이 채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뒀는데 이런 게 잘 성과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에 남성 육아휴직 등을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육아휴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정규직 채용 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좀 더 많은 인력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돼서 그 공공기관이 좀 더 유연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경우에 제조업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인건비 통제에 막혀서 수출 물량을 감소시키려고 작년에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건비에서 이제 제조업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사가 좀 노력한 결과 초인건비 추가 인정도 받고 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원자력 연료 수출도 크게 늘렸던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임금 무기계약직 내에서 추가로 또 처우 개선해 준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시작했는데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해줘서 공공기관 안전 경영으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지금 법을 추진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게 다르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발언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예전에 규제가 아니라 안전 경영이라는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을 많이 갖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달에 국무회의에서 공공사회 서비스를 늘리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인력이 증원되면서 산재 처리 일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력 증원. 죄송하지만 그 추가적인 부분은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에 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에 해주신 질문은 재경부 쪽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요약해서 하세요. 요약해서 너무 많은 항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칭찬도 들어 있고 평가도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긴 한데 뭐 주로 문제 지적 또 개선점이 더 중요하겠죠. 감사하지만 맞아 하세요. 엄청 많이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 그 성과가 잘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작년도 경영평가 때 노사협력을 저해하는 예산 운영 지침문에서 농어촌공사가 초인건비 내에서 자녀수당을 집행한 거를 환수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재경부 지침하고 다르게 올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5% 더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이런 걸 조금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신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칭찬은 감사드리고 너무 세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총액 인건비 문제는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무슨 원자력 연료 그 공단은 아마 총액 인건비 즉 인력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해결됐다 그런 취지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을 낳기도 하죠. 저 지적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무슨 중소기업은행인가 뭐 어디 인건비 지급을 다 못해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싸우던데 그 해결됐나요? 예, 해결했습니다. 다들. 어쨌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적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총리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뭐 이제는 좀 총리님께서 좀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떨어져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2주 만에 이게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경제부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중동전쟁 대응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너무 많구나라는 거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 관리였습니다. 물가 관리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시점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좀 구조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 대응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긴급 대응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 어떻게 바꿀지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아요.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정위가 뭐 정말 열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담합이나 아니면 뭐 물가 가지고 좀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미리 정제품, 정제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또 잘 안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뢰 그는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또는 국민경제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되고 있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정상화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처들도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뭐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곧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세 체납된 또 체납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세외 수입, 국가 세외 수입 관리하는 거, 이것도 백수십조가 지금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밀려 있는 걸로 안 내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금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독촉을 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내고 또 여력이 있는데 안 내고 있던 사람은 또 어차피 이제는 태도를 보건데 집행당하겠구나. 괜히 체납에 늘어가서 집행비용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미리 내거든요. 그건 많이 늘었죠. 네. 징수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는 거죠. 옛날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그 형식기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악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일은 하자. 그리고 요즘은 뭐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죠.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또 인력은 줄여나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할 일이 많은데 많이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화 국제화 뭐 이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이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이제 수요가 좀 국제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예, 대통령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안정화도 해야 되고 원화가 또 한꺼번에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갔을 때 외환시장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속도대로 좀 가면서 MSCI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식 그 실리를 취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화를 가장 큰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원화를 24시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좌도 만들고 여기를 완전히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이 또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또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게 그런 근본적인 우려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나요? 저희들 스케줄로는 내년 초 되면은 상당한 대비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여전히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매우 원시적이죠, 사실은. 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이게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정을 하는 거, 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책실장이 원래 그 발표를 언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예, 금융위가 좀 준비를. 네, 한번 예. 금융위 소관으로. 예, 예. 네. 그냥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그때 가서 또 네네. 요약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저희들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 근절 뭐 이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 신고포 상금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보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하고 자사주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그 지금 개정안을 발표해서 의견 수렴이고 한 7월 중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상장 폐지 이런 걸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7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와 혁신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형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퇴출은 또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어쨌든 그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 그건 어차피 또 국민들께 공개될 거니까 입법 상황도 예를 든다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리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상황이. 네, 주가 누리기 방지법은 두 가지인데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같은 건 저희들은 저PBR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는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 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것도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국민참여단에서 또 추가로 의견 내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저쪽 가급적이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게 뭐 국정에 관한 거라서 정말로 엄청나게 분량이 많거든요.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중요한 것 중심으로. 네, 발언 기회 감사드립니다. 그 국민참여단의 김성민입니다. 저는 그 자본시장 말씀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상장 회사는 상장을 통해서 운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사업 그 인지도 향상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와 내실화를 조금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 회사라는 옷을 입었으면 이 상장 회사에 맞게끔 조금 주주 이해관계자가 생기므로 그 주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또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매년 투자를 하고 주주총회를 매년 열심히 가는데 사실 이런 주주총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좀 소수일 뿐이고 많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계획 이런 부분을 내놓으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올해 현장의 주주총회를 가보면 사실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상장회사의 옷을 입었으면 상장회사의 옷에 입은 그 책임만큼 조금 주주 가치도 좀 제고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계속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조금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그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총이나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내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주총을 했는데 주총의 표결 결과를 즉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발표 안 하고 한참 동안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의 결정과 다르게 발표를 한 다음에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표결에서 졌는데 결과 발표는 반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소송하라고. 그럼 그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폭력이죠, 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 감독하기 바랍니다. 또 있으면 한 분 정도 우리 여성분 한 분, 네. 남성들만 해가지고 여성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여성이 두 분이었군요. 내 눈에 띄는 분 한 분이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국민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민정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말씀하십시오. 재정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한 국정과제가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서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700억 회계 공백과 허위 성과 및 과장 반복 지원 문제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보조금 관리와 재정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점검과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오랜 기간 저희 주민분들과 함께 국민신문고에 다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었지만 이게 지자체로만 이관되고 정확한 답변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떠나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이 답변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경부 장관님께서 지방주도 성장이나 현장 소통 강화나 뭐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상 현장에서는 제도를 악용해서 문서상으로만 완벽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보조금 집행 감독 체계가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기는 어려울 거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안하도록 하시죠. 그 일은 기획산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간단히 말씀하시고 하시죠. 그럼. 네, 이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그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사상 최대 지금 20배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그 투입을 해서 지금 재정정보원과 함께 전수조사를 거의 전수조사죠. 그러니까 민간 보조한 사업이 한 6,500건, 그다음에 지방 보조 사업이 한 6,700건 이렇게 해서 한 12,000건 이상을 제가 10월까지 지금 다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도 주권자도 이제는 신고하면 파격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된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포상과 함께 제재 부과금과 관련된 시행령 또 법 개정 이런 것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제 신고 센터를 지난 4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재정정보원이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 도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에 가는 보조금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보조금 집행에 부정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신고해서 발각을 해내고 시정 조치를 통해서 환수를 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정한 건 기본적으로 뭔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환수 또는 이익을 얻게 된 몫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상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보조금 문제는 얼마 반환 명령 금액의 30%인데 이걸 저희가 대폭 늘려서 국고로 환수된 전액의 30%를 주겠다. 그렇죠. 최대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환수된 전액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고요. 그거 신고 회사 차례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 제재 부과금도 제가 페널티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있던 것을 8배 이내까지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것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담합행위 이런 것도 발각해서 공익신고 장려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범죄 행위를 신고해서 국가가 어떤 뭔가 금전적인 혜택이랄까 어쨌든 환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한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 회사 만들어서 이런 걸 나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래 라고 하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이거 너 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냐 이래서 지급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거 단속하려고 했더니 누가 육교위에서 망원렌즈 하루 종일 택시기사가 택시 정류장에서 담배 꽁초 옆에 톡 떨어뜨리는 거 이걸 다 찍은 거예요. 3,000건인가 발견을 해가지고 한 건당 6,000원인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 돈 너무 많다고 안 줘버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 정책이. 남이야 전문적으로 카메라 장비 사서 신고하려고 작정한 건데 그거 왜 안 줍니까? 저는 이런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거 왜 나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죠.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단 말이야. 라는 그런 게 있죠.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가 집행하는 데서 이 사람은 너무 전문 신고꾼이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신고도 좀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각 지원 사업에 응모하시는 그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 다음번 사업을 정말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각 부처가 좀 강화하기로 했고,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돼서 이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들은 이래도 좀 우리는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위반일 때는 제재 조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지대로 하십시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너무 온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실수인 경우는 그건 시정하면 되는데 고의, 그 악의적이거나 고의인 경우에 알면서도 한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뭐 예를 들면 부정한 수급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아예 그 회사에는 앞으로 아예 안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아니면 해산을 시켜버리든지 그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제재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 뭐 감안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한 부처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다음 부처로 대통령 그 부정수급 관련해서는요. 그냥 지나가니까 섭섭해요. 네, 진짜 하나 재경부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코인으로 줍니다. CBDC로. 그래서 이 코인을 주게 되면 코인에다가 속성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신고자가 아마 회사 차리면 망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지급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금액의 흐름 전체를 다 추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빨리 해보십시오.